이 질문 꼭 드리고 싶은데 최저임금 이야기가 네네. 빠질 수 없는 네네. 거잖아요. 최저임금 10,000원으로 올리면 네. 진짜 중소자영업자는 다 망할까요? 힘들어요. 음. 아니 그건 사실이에요. 음. 중소자영업자분들을 되게 많이 만나 뵙고 있고 사실은 근데 이분들도 알아요. 최저임금 인건비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아. 90%는 위에 줘야 되는 수수료라든가 프랜차이즈 건물 비용이나 예, 건물세나. 임대료 프랜차이즈 비용이 많으면 매출의 60%까지 돼요. 어. 엄청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을 수 있는 건 인건비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 10,000원을 하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최저임금 10,000원 좋은데 나도 안 돼, 그 돈이. 그러니까 자기가 가져가는 돈이 10,000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최저임금 10,000원 항상 패키지 정책이다. 패키지 정책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면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불공정 거래. 예를 들어 수수료나 이건 당연히 줄여야죠. 근데 이건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요건 줄이는 정책으로 가되 수수료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줄이는 것도 국가가 법제화할 수 있습니까? 그건 너무 사적인 회사들의 관계 아니에요? 불공정 거래를 공정위에서 일부 잡았어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수수료 관행 중에서 불법적인 관행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뭐 CU나 이런 데서 편의점에서 하루 매출이 딱 일잖아요. 그럼 그 돈 전액을 본사에다 입금해야 보내죠. 돼요. 매일. 근데 매일 입금을 안 하면 이자료 플러스 10,000원을 물어야 돼. 그러니까 하루면 하루 입금 안 하면 10,000원. 이틀이면 20,000원. 365일이면 365만 원 내야 돼요. 이자 말고도. 이걸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수수료 관행이라는 게 불법적인 면이 우선 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왜 그렇게 수수료가 높으냐면 한쪽이 너무 약해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수수료를 규제한다기보다는 한쪽이 집단 교섭할 수가 없어요. 이것들을 매우 적극적으로 붙여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조금 쉽게 설명해 보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편의점 주인들은 다 혼자야. 네. 본사는 거대. 음. 이 사람이 망해도 2013년 1월 14년에 편의점주들이 계속 자살하셨거든요. 네. 을지로위원회도 그 현장에 많이 갔었죠. 예. 그러니까 이분이 망해도 본사는 아무 걱정이 없어. 돈이 계속. 근데 이분들은 개인이야. 그럼 이분들을 집단화해. 이게 일정하게 법으로는 통과가 됐어요. 활성화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쉽게 말하면 그 프랜차이즈 점주 노조 이런 걸 만들으라는 거죠. 그렇죠. 점주 협의체 뭐 이런 걸 만들고 뿐만 아니라 이걸 조율해 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누가요? 국가가? 그렇죠. 정부가 해야 돼요. 교섭도 조율합니다. 노조 교섭 조율해요. 저 출연 연구 기간에 있을 때 제가 주로 했던 게 노사 교섭 조율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럼 노동부에 그걸 감당하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실제로? 없어요. 공정거래위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현재는 없는데 없어요. 그걸 해주면 돼요.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상호 균형추를 맞춰주는 역할만 해도 네. 무슨 법이 있어야 그걸 할 인력을 법적으로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아니요. 공정거래위는 사실 공정거래위 역할 중에 이런 균형을 하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입법부가 멈출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제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입법하기 힘들다는 거 아시죠? 예. 우리가 이게 야대가 될지 또 어떨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 대부분이 통과가 안 될 거다라는 상황에서 정부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항상 그렇게 전 설계를 해요. 그럴 때 그러면 여지들이 있는 거예요. 예. 여지가 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가이드라인으로 모든 걸 하려고 그랬잖아요.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배운 게 그런 거예요. 정책의 틈새, 행정의 틈새,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구나. 이거 대단한 거예요. 뭔가 이재명 시장하고 잘 맞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한다. 근데 그것은 효과가 당장에는 안 나와요. 그리고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것 말고 해야 되는 게 사회보장료 지원, 사회보험 부담이 있어요. 이분들을 알바나 이런 친구들에 대한 사회보험 부담이 10% 정도 되거든요. 네. 이걸 무조건 지원해주는. 이건 이미 일부는 하고 있는 정책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분들이 원하는 게 자신들이 사회안전망에 가입하기를 원해요. 네. 그다음에 EITC라고 근로소득세 그러니까 일정하게 근로소득이 안 되면 조금 도와주는, 보전해주는. 보전해주는
그런 것까지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걸 패키지로 하고 그게 돈이 많이 안 든다. 대략 항상. 얼마나 들까요? 사실은 추정하기가 조금 힘든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엔 이걸 다 하는데 5조 그러니까 3조에서 5조 사이라고 저는 일단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서 이걸 최저임금 올리잖아요. 그러면 초기에는 돈이 들어. 네. 초기에는 이 재정이 다 들어. 근데 후기에는 안 들어요. 생각해보세요. 일자리가 좋아지고 네.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세금도 더 걷어지고 그리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 수가 적어져요. 예. 네. 무슨 뜻이 아시겠죠? 네. 근데 초기에 선순환을 만들 때는 돈이 들지만 선순환이 작동이 되면 세금이 더 늘어요. 그렇게 열심히 나라 만들어 놓으면 다음 정부에서만 빚을 보겠네. 아니 근데 저는 그것도 좀 차이가 있는 게 뭐 빚은 나중에 봐도 돼. 그러니까 제가 이번 정부가 징검다리 정부이고 네. 그래서 명예를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라고 부탁을 중요한 드리는 말씀이네요. 이유가 이번 정부는 몸을 그냥 바쳐서 맞아요. 예. 그냥 징검다리를 만드는 수밖에 이 적폐를 없어요. 해소하는 그렇죠. 불쏘시개로서의. 예, 그래서 전시 효과 같은 거 없어요. 욕 죽어라고 먹을 거고. 그런데 그 다음 정부의 토대가 돼요. 그 다음 정부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한 번 사람들이 경험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뒤로 안 물러나요. 음. 그러니까 제가 정말 다시 되돌아서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경험과 행정과 정책을 아예 굳혀놓자 이거예요. 굳혀놓자 돌기둥처럼. 제일 좋은 거는 한 번 더 집권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그렇게만 저는요 시민들이 진정성을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5년을 이 진정성으로 버티면 집권할 수 있어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5년 후에는 저도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 네, 여기서 네. 왜 중요한 거죠? 중요한 얘기죠. 장 PD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 연관선상에서 그냥 돈을 좀 더 받으면 좋죠. 뭐 예를 들면 반값 등록금도 안 깎아준 다 받는 것보다 깎아주면 그냥 좋긴 하겠지만 등록금 조금 더 깎아준다고 진짜 내 삶이 얼마나 윤택해질까라고 한 생각이 또 드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청년들 삶에 있어서. 그런 생각 보면- 한 청년이 있을까요? 아니 등록금 깎아주는데 그게 내 삶이 얼마나 윤택해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안 해주는 것보단 낫지만 사실은 등록금 중에서 예를 들면 지금 어느 정도는 해주고 있는 거에서 한 50만 원 더 준다라고 하면 진짜 내 대학 생활이 달라지는 것이냐. 많이 달라지죠 그건. 그건 왜냐면 정말 많이 알죠. 왜냐면 그 50만 원을 벌기 위해서 그만큼 공부를 하지 못하고 알바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그 근데 학생들이 우리 사회가 그 등록금이 대부분 또 부모님 세대가 내주는 이게 네. 인식이 좀 달라. 상황인데. 금수저라. 아니에요. 네. 저는 여튼 제 질문으로 돌아가면 최저임금 10,000원으로 올라가면 혹은 뭐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가면 진짜 알바 노동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겉으로 올려주면 당연히 좋은 거지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 실제로 달라지는 삶들이 생길 거라고 보시는지. 저는 실제로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최저임금 10,000원 이상 이전에 최저임금 못 받는 사람이 200만 명이에요. 제가 최저임금 패키지 정책이라는 건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릴 뿐만 아니라 못 받는 사람을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일만 하면 최저임금을 받아. 그쵸? 이게 기본이야. 예.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세상. 법에서 그 정도는 최소한 받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난 내가 권리야. 그래서 사장 눈치 보거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알바가 그냥 일자리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해서 네. 외국은 거의 다 그렇게 해요. 알바가 일자리가 되는 거지. 용돈벌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뭐가 이상해요? 그냥 나는 법에 되어 있는 그런 일자리에서 그냥 일해. 그래서 알바로 일하면서 10,000원 이상을 받고 나머지 시간은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사실 실제로 일정하게는. 이게 첫 번째고. 네. 그 다음에 그렇게 이 알바 일자리 근데 나쁜 점은 이직이 좀 잦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직을 내가 해고가 되거나 이직을 하는 사람이 지금 2명 중에 1명 걸로 1년에 한 번씩 이직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음 직장만 생각하고 살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3개월을 일하면 1개월은 열심히 일하지만 나머지 2개월은 내가 다음 직장이 어딘가 이것만 찾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시사정부에서도 언제 문 닫을까 맞아요. 비슷해요. 불안하잖아요. 광고가 하나도 안 들어와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문 닫을지 몰라요, 진짜. 광고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900만 명이에요. 많다, 진짜. 그쵸? 이게 줄어들어요. 그 900만 명 중에서는 사회보험도 없이 이동하는 사람이 400만 명이에요. 이게 없어진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 최저임금 받아. 일을 못해도 내가 사회보험 어떤 형태로든 받아서 최저임금은 80% 정도를 평균 3개월에서 6개월을 받는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트여. 갑자기 숨 좀 네. 쉬고 영화도 좀 보고 다음 일자리나 직업 훈련이나 이런 것도 좀 고민 좀 하고 내 삶을 설계도 하고 네. 그래 내가 김강진처럼 도전 좀 해보자. 근데 실패할 수도 있어. 실패해도 뭐 최저임금은 받고 일자리 구해도 당장 못 구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최저임금 80%는 받네? 그럼 도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요. 굉장히 달라져요. 저는 그래서 다른 건 안 바래요. 제가 이걸 국민 기본선, 내셔널 미니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이것만 하자. 그러니까 모든 일자리는 최저임금 받는다. 일자리 없어도 평균 3개월에서 6개월간 최저임금의 80% 정도는 받는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한테 노조는 개방된다. 비정규직 노조 조직률이 1.8%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자유를 어딘가 참여할 자유, 참여하지 않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유에 대한 생각이 여러 가지지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해서 의사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그것이 노조든 유사노조 형태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한테 다 산재보험은 강제 적용된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내셔널 미니멈 1, 2, 3, 4고 이걸 위해서 재벌 개혁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돈이 필요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거 하는데 한 3조에서 5조 정도 제가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 돈 필요해요. 어디서 나와요? 아까도 약간만 재벌 개혁해도 세수가 3조는데. 그래서 막교 안에서 네. 정말 경험하자고요. 우리가 달리 살 수 있다는 걸. 그래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전을 하면 이 사람들한테 세상을 맡기면 돼요. 그 다음 걱정 안 해도 돼요. 4대 보험 다 들자라고 하는 게 참 좋은 건데, 산재보험을 비롯해서. 또 이 노동자분들 중에 특히나 알바나 청년 노동자들은 그냥 뭐 예를 들면 150만 원 중에서 4대 보험 띄고 나면 예. 남는 게 너무 없으니까 없어요. 그냥 사장님 나 그냥 4대 보험 안 들고 싶어요. 맞아요. 그렇게 라고 하는 얘기하죠.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어떤 정책, 이 제가 3조에서 5조 4대 보험을 10인 미만, 일정 소득 이하, 기업이나 노동자들한테는 전액 4대 보험을 지원하는 정책을 쓰겠다는 거예요. 국가가 지금 반 정도 그렇죠. 지원하는데 근데 계속 하라는 건 아니에요. 당신이 일정하게 소득이 더 올라가면 반드시 내셔야 되고, 네. 당신이나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일자리를 더 만들겠으니, 네. 이런 걸 서로 계속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지금 당장 제가 초기에 돈이 많이 든다라는 게 그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그 초기에. 그 4대 보험 중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국민연금이잖아요. 네. 근데 이 4대 보험을 거부하는 노동자들의 심리 중에 상당 부분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도 있어요. 금액도 크기도 하고, 아니 이상한데 뭐 그 투자해가지고 막 하룻밤 사이에 3천억씩 날려먹고 막 이러잖아요. 삼성 네. 승계하는데 막 그렇죠. 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건가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무조건 받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국민연금은 쌓아놓은 기금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모든 나라가 일반 조세에서 줘요. 쌓아놓는 기금은 항상 고갈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30년 후든 50년 후든 그럼 이미 고갈된 유럽 선진국들 다 고갈됐어요. 이거 일반 세금으로 줘요. 이건 정부의 약속이거든요. 그 카톡에 가끔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말 네. 중에 국회의원들이 네. 이제 법을 통과를 안 시켜가지고 국민연금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카톡이 돌아요. 혹시 아니에요. 보셨어요? 그런 네, 카톡? 봤어요. 네, 그거 뭐예요? 아니에요. 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무조건 그러니까 정부가 사라지면 못 받아요. 그럼 국민이 사라지는 거니까 네. 그렇게 아시고요. 정부가 있는 한 그 국민연금을 잘못 써서 고갈시키면 정부가 부채라도 져서 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로 연금 개혁인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름은 붙여서 원래 뭐 그 나이 되면 통상 뭐 100만 원 받을 사람이 개혁한다 그래갖고 50만 원 줄이고
또 돈 없으니까 또 줄이고 예를 들면 60세에 받을 거 65세로 늘려서 준다 그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아니요, 그건,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공무원 연금이나 사립학교 연금은 연금 수준이 꽤 높아요. 그거 줄이는 거예요. 그거 줄이는 거지. 지금 연금 수준에 있어서는 슬라이딩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줄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금 고갈에 대한 두려움이 왜 이런 인식이 심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두려움이 너무 심해요. 그게 네. 고갈되니까 삼성생명 보험을 들어야 된다.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지 많이들 또 얘기를 하잖아요. 무조건 고갈되면 일반 조세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하려면 좋은 일자리 만들어서 소득세도 못 내는 40%를 20%로 줄여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조세가 확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건전 재정이 국민을 위해서 필요해요. 그것이 한 4, 50년 후에는 세금으로 해야 돼요. 네. 그걸 설계하는 그게 정부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걱정보다는 국민에게 세금 낼 권리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국민에게 세금 낼 권리를 확장하고 네. 그런 그 기여한 국민께는 반드시 국민연금을 무조건 보장해주는 네. 이게 정부면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걸 고갈된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해요. 그럼 OECD 국가 꽤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좀 더 잘 사는 나라에서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못할까요? 물론 우리가 남미 수준으로 가면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재벌 개혁하고 좋은 일자리 만들고 이게 어느 나라가 남미 수준으로 갈지 이게 남미를 폄하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어려운 나라로 갈지 어떨지 모르는 거고 그 기로를 학자들 같은 경우가 7, 8년으로 봐요. 네. 향후 7, 8년 내에 우리가 다시 비약을 할 건지 진짜 다음 정부가 그걸 결정하게 그렇죠. 되겠네요. 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저는 촛불을 드시는 시민들을 보면서 우리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네. 이건 기적이에요. 근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의원님도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사회적 인식, 어쨌든 정치인이시니까 이제 입법과도 관련돼서 이제 시민들과의 예. 스킨십도 굉장히 중요하시잖아요. 인식들이 어떻게 됐냐. 근데 제가 전에 있었던 곳에서는 심지어 노조위원장 출신임에도 동일 노동, 동일 임금에 대한 개념조차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송곳에 보면 드라마 예. 노조를 만든 사람이 뭐 감독이 되면 노조부터 없앤다. 그러니까 노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가장 파괴를 먼저 예. 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두 가지가 결합됐어요. 우리나라 노조 혐오증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노조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어서 그래요. 첫 번째 그렇고요. 예, 그렇잖아요. 네. 겪어서 좋은 걸 알아야지 이 혐오증이 덜하는데. 노조하면 빨간 조끼 입고 예. 여기 뭐 띠를 두드려야지만 꼭 노조일 것 같은. 이게 첫 번째예요. 이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조했던 사람이 회사 간부가 네. 되면 강하게 회사의 경영반치에 휩쓸려요. 네. 노조를 혐오하고 파괴해야지 성과급을 주거든. 성과연봉제가 그런 네. 걸. 이제 그게 하나가. 또 하나가 저는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분만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 대부분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모르세요. 네,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가치가 없더라고요. 예를 하나 네.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그 문화가 없어요. 외국은요. 삼성병원에 다니시는 간호사와 예를 들어서 아주 동네 병원에 다니는 간호사인 급여차가 3배쯤 된다. 실제로 그 정도 2-3배 되고 이건 차별이에요. 네. 한국의 젊은 친구에서 이게 차별이라고 생각하세요라고 할 때 내 스펙 해가지고 삼성에 들어갔는데 그게 왜 차별이에요? 그건 능력에 따른 성과지. 굉장히 다른 게요. 외국은 이걸 차별이라고 부르는 문화가 50년, 100년이 됐어요. 그래서 네. 임금 격차가 적어요. 근데 한국은, 그러니까 그게 노조 때문인데 외국의 노조는 노동자면 하나다예요. 네. 우리나라 노조는 네. 노조법이 그래요. 사용자 중심으로 만들어졌어요. 사용자가 다르면 하나가 아니야. 무슨 뜻이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 예. 노조는 사용자 중심으로 제도가 돼 있고 관행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사장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한 집인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건물 청소하시는 분들 네. 같은 동료라고 생각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주민들은 경비하시는 분들이 같은 사람들이라 생각 안 해요. 네. 다 달라. 네. 경비하시는 분을 직고용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회사 사람이잖아.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 같은 데서
바로 매일 매시간 같이 일해. 하청하고 비정규직하고. 근데 업체가 달라. 그러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다를 뿐이지 차별이라고 생각 안 해요. 네. 그래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외국처럼 들어오지 못해요. 음. 이 상황에서는 네. 아무도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가 인식을 예. 전하는 인식은 시스템인지. 문제가 아니라 저는요 제도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외국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못 만들어요. 사람들이 인식이 그런 상황에서는. 네. 그래서 저는 외국과 다른 접근을 해야 된다. 이건 그래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은요. 굉장히 중장기적 정책이에요. 매우 꾸준히 해야 되고 네. 뭘 시작할 건가를 결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공공부문부터 그러면 한번 공공부문 좀 쉽잖아요. 네. 공공부문부터 예를 들어서 국공립대 교수님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학교 시설 관리와 경비하시는 분까지 요걸 일정하게 조율을 한다든가 예를 들자면 직고를 한다든가 이러면 일정하게 임금 격차가 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는 노조까지도 내부자 문화예요. 그래서 네. 한 사장 밑에 있는 사람만이니까 네. 노조를 매우 이질적으로 만드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정규직은 노조 조직률이 20%인데 비정규직은 노조 조직률이 1.8%예요. 비정규직은 노조 조직률이 10%가 되면 어떤 세상이 되느냐면 이 내부 속에 섞이는 거예요. 노조 속에 서로. 그러면 여기서 소통이 되고 뭐 쌈박질도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번 교섭 의제가 뭐가 돼야 되느냐 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스스로 그러니까 내부자 내 외부자들을 만들어내는 정책. 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써요. 그러니까 공공부문부터 어렵다. 일정하게. 아니요. 지금 법 통과 안 해도요. 네. 내부자를 내 외부자 만드는 건 가능해요. 제가 제가 비정규직 노조 조직률 4년이나 5년 내에 10% 이상 끌어올리는 거 지금 의지만 있으면 무조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근데 비정규직 그 직원들을 보면 어차피 자기들은 얼마 일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게 기존 이 비정규직 네. 노조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사장 중심의 노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노조들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막 떠돌아다니는 뭐 AS 기사니 뭐니 이런 분들이 노조를 만드셨어요. 네. 전국에 흩어져 있고 계속 369개월로 계약이 막 변경이 돼. 자기는 거기서 10년을 일했는데 계약은 369개월로 변경이 맞아요. 사장만 계속 바뀐 거예요. 어쨌든 사장은 달라지는 이분들이 노조를 만들었어요. 왜 힘든지 아세요? 왜 힘드냐면 우선 노조를 만들었으면 전임자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없어요. 인정이 안 돼. 그다음에 그러니까 노조 업무만 하는 사람. 그렇죠. 노조 업무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인정이 안 돼.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뭔가 좀 이렇게 교섭이나 하고 단체 협상 같은 거 하려면 꼭 손배소 그래가지고 돈을 물어. 네. 지금 그런 노조가 10억, 20억 빚을 지고 있어요. 맞아요. 네. 이게 사실은 정부 정책을 바꿔주잖아요. 노조는 무조건 허용하는 거고 이 노조를 지원하겠다. 모든 나라에서 정부가 노사 양측을 지원을 해요. 노조를 지원합니다. 무조건 지원하거든요. 하겠다라고 해보세요. 이게 또 많은 돈도 아니야. 한 뭐 10억 뭐 이런 돈으로 지원하고 그 권리를 활성화시키면요. 그 다음에 사용자층에도 시그널을 주는 거죠. 부당 노동행위 하지 마라. 노조에 들었다고 고용승계 안 하고 노조에 들었다고 해고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근로감독을 아주 그것만 하는 거야. 네. 이러면 달라져요. 그럼 비정규직 말씀하세요. 외부 인사가 들어가서 구성이 된다는 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아니 정확하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대기업 뭐 통신회사나 이런 걸 정규직 노조가 있어요. 네. 비정규직 노조가는 간신히 하청만 일부 만들어졌어요. 네. 근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방식이 있어요. 방식이 있어요. 방식이 있어요. 예, 예. 그걸 권유할 수도 있고, 이건 네. 하면 그냥 돼요. 하면. 그거 노조의 선택이야. 네. 근데 노조가 이걸 잘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시도들은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질적인 사람들이 과거에는 사장이 달라서 따로따로 있었던 사람들이 일단 하나로 뭉쳐봐. 뭉쳐서 서로 얘기를 좀 해보자, 정말. 우리 무엇을 할 것인지. 저는 그런 사례도 있어요. 노조가 좋은 사례도 있거든요. 근데 워낙 노조 혐오가 심하고 노조를 막 누르니까 네. 이런 사례도 공유가 안 되고 소개도 안 되고 못하는 거야. 그리고 정규직도 그렇게 했다가는 괜히 나만 불이익을 받아. 맞아요. 예. 그리고 집행부 불신임돼. 안 해요. 비정규직들은 괜히 노조 만들었다가 내가 노조 조합비도 내야 되는데 해고를 당해. 못해요. 이런 것만 좀 없어도 해볼만 하잖아요. 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또 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예를 들면 제가 그 국립발레단 이런 곳이 있잖아요. 예.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재밌게 잘 예, 지내는데 아, 그래요? 사인 받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 상식은 국립발레단이니까 네. 다 국가가 계약하는 안 사람들로 그래요. 생각하잖아요. 근데 일단 그러지 않아요. 네. 국가가 고용하는 사람이 네. 아니야. 그것도 문제인데 다음은 그 중에서도 또 몇은 국가가 채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정규직이야. 네. 흔히 말하는. 나머지는 계약직이에요. 근데 이 계약직은 AS센터 이런 사람하고 또 다르게 그 국립극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몇 년간을 그냥 동일하게 계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2년, 3년, 4년, 5년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상식에 2년이 지나서 동일한 업종을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줘야 된다. 이게 그렇죠. 법인데 네. 왜 국립발레단 이런 데도 그게 안 되죠? 독립도급이나니까 법 적용 후 제외 조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법을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정부 정책으로 가능하다는 게 시행령으로 돼 있거든요. 우선 이 사람은 정규직으로 전환 안 해도 돼요. 라는 적용 예외 이게 시행령으로 돼 있어요. 이 시행령은 대통령이나 부처가 결심하면 바꿀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대. 네. 시행령을 개정 안 해도 내가 하겠다. 공공부분. 이게 그러니까 국립발레단에서 가능한데 내가 하겠다라고 그러면 돼요. 지금 뭐 박원순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맞아요. 하잖아요. 음. 왜냐하면 적용 제외이지만 적용 제외를 시켜라가 아니라 할수 적용제 있다. 할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그 장이 의지를 그거 가져가면 가지고 할 수 하면 있다는 거잖아요. 예산이 들어요, 대신. 그렇기 네. 때문에 중앙하고 서울시하고도 이 협의가 필요한데 서울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꽤 있는 거예요. 근데 전국 공공 부분을 다 하려면 예산이 좀 필요하겠지요. 그러니까 그걸 하자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낙하- 또 다른 질문으로 네. 치면 연관돼서 무슨 국회 같은 경우도 인턴 제도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아주 꼼수로 그 국회 인턴을 12개월을 계약을 못하게 해놨어요. 11개월만 계약을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한 달은 그냥 사적 비용을 주고 계속 사실상 쓰는데 계약은 11개월마다 끊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일단 24개월을 풀로 한 건 아니니까 좀 논외로 치더라도 사실상 24개월을 그대로 다 월급을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기업에 있어서도. 그렇죠. 이런 경우는 법에서 24개월 넘어가면 하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안 하면 처벌받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은데. 아, 그 법에서 지금 24개월을 다 하라고? 2년을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줘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 근데 고용계약을 네, 고용을 안 해주면 고용을 24개월 아니 처벌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어. 문제는 누가 이거 소송을 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단 네. 소송도 없고 노조도 없고 하니까 대부분 소송을 안 하고 그냥 잘리고 나가요. 네,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예, 힘들어요. 예. 네. 그래서 소송을 하는 사람들이 드물게 있고 이 소송은 대부분 이겨요. 이겨요. 네, 아까 그 정규직 노조와 네. 비정규직 노조가 네. 함께 뭐 하면 좋겠다, 예.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뭐 비정규직의 노조 조직률이 너무 낮은 것도 있고 정규직 노조에서 이걸 해서 자신들이 얻어갈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당면 과제, 내 과제가 우리 그 비정규직 노조들의 당면 과제 해결이 먼저고 이게 해결된 다음에 이제 비정규직까지 같이 돌보면 좋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 정규직 노조의 선의에만 기대하기에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전 선의에 네. 기대하자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 이유가 우리나라가 정말 굉장히 예외적인 노조법 조항이 두 개가 있어요. 네. 하나는 모든 나라 이게 유신 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 조항은 노조법 제29조에 따르면 조합의 대표는 조합이나 조합원만을 위해서 단체 교섭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조합원이 아닌 자
네. 하고 단체 교섭하면 불법이야. 네. 근데 이게 50년대만 해도 근로자였어요. 네, 맞아요. 근로자를 위해서 단체 교섭한다라고 돼 있던 법이 어느 순간 조합원을 위해서라고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권리를 보호해주려고 그렇게 생긴 거 아닐까요? 그걸 정규직 이기주의법이라고 제가 얘기해요. 집단 이기주의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조항이 노조법 2조에 자신 임금 및 근로 조건에 관해서만, 그러니까 MBC의 뭐 공영 방송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공공성 확보. 왜냐하면 좋은 일자리 만드는 것도 공공성이거든요. 이런 것을 위해서는 파업 못 해요. 자신의 임금 및 근로조.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우리나라 법은 정규직아 조합원을 위해서만 교섭하고 그 중에서도 임금 및 근로조건을 위해서만 교섭해. 네. 이게 수십 년이 됐어요. 예전에 노회찬 의원인가 권영길 의원인가가 뭐 제3자 뭐 관여 뭐 이걸로 그건 이제 처벌받아가지고 없어졌어요. 그 법종은 아예 없어졌는데 그래서 이 관행과 문화가 법제도가 만들어낸 관행과 문화가 훨씬 더 강화된 거예요. 네. 그러면 제 얘기는 이런 거죠. 관행과 문화를 넘어서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네. 그게 그냥 선의, 의식화 이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럴 만한 이슈를 만들어내야 돼요. 전 그 기회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거절당하긴 했는데 이게 좀 시간이 너무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통상임금이라는 매우 어려운 말이 있어요. 네. 통상임금이라는 게 뭐냐면 어쨌든 내가 그동안 일한 것에 대해서 경영진이 돈을 안 준 거야. 일종의 체불임금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제 돌려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규직 노조들에서 저한테 19대 국회 때 찾아오셨어요. 저는 비정규직에 관한 것만 하고 있는데 정규직 노조들이 찾아오셔서 이 정규직에게 사실상 체불임금 된 이것을 우리가 소송을 해서 받으려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걸 법제화해달라. 그럼 한꺼번에 받아요. 법제화하면 기업이 토해내야 될 돈이 얼만가를 계산했죠. 네. 그랬더니 이제 정경련 같은 데서는 뭐 30조다 50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노동연구원과 같은 데 한 10조에서 15조. 제가 10조로 잡았어. 최소일 거다라고 봤기 때문에 10조로 잡아도 이게 엄청난 돈이잖아요. 좋다. 그리고 법제화를 하는데 제가 올인을 하는데 그럼 선언을 하나만 해주세요. 네. 이게 어음이잖아. 아직 못 받은. 네.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는. 그래서 이걸 받게 되면 30%를 사회기금으로 내놓겠다. 정규직들이. 예. 그러니까 임금 인상하시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정규직이 돌려받을 돈이 누구는 50만 원이고 누구는 500만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어째 30%를 내놓으면 제가 10조 예상했잖아요. 총에 3조는 생기네. 3조예요. 제가 뭘 하고 싶었는지 아시겠죠? 네. 사회보장을 깔고 싶었던 거예요. 음. 그걸 노조가 만든 노조 이름으로 사회보장을 까는 거예요. 자기의 미래와 이웃과 타인을 위해서. 이것을 경향신문 칼럼으로도 2017년 했고 부탁을 했는데 어쨌든 안 됐어요. 만약 왜 이게 힘드냐면 그러면 조합원들 일일이 다 설득해야 돼요. 교육시켜야 되고요. 토론해야 되고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야 돼요.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통상임금법이 통과되느냐 마느냐 뿐만이 아니라 이건 대단한 의제로 어쨌든 노동계 내에선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가지는 영향력이 엄청나요. 내가 양보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음이니까 아직 내놓자. 그리고 그것이 나의 아이를 위해서 무조건 좋아. 내 아이도 네. 알바로 뛰고 하청으로 뛰는데 이런 계기를 만들어내. 그리고 노조가 정부도 아니고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고 실업부조를 만드는 제도라고 하는데 어렵게 얘기하면 이거 대단한 건데 북유럽 노조들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데는 다 그렇게 했어요. 노조가 사회보장 제도 만들어서 나중에 정부한테 줬어요.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계기를 한편으로 만들고 저는 정규직 양보론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 말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걸 우리가 하고, 시간이 많이 흘러가니까 현안 몇 가지만 좀 네네. 여쭤볼게요. 일단 최근에 이제 삼성 구속 이후에 정경련을 탈퇴하겠다. 네.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정치권에서 해체해라 이제 이런 네. 얘기도 막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4대 재벌들은 이제 더 이상 회원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겠다 했는데 정경련 탈퇴나 정경련 해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삶이나 이런 것에 어떤 직접적인 무슨 영향이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저는요. 근데 막 그게 대단한 것처럼 지금 막 언론에 나오잖아요. 아, 재미는 있죠. 정경련. 재미만 있어도 삶에 영향을 주잖아요. 아유, 저 대단한 사람들이 해체도 하고 저렇게 무릎 꿇고 반성도 하네. 근데 사실은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건 없어요. 만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라면 달라요. 원래 정경련이 일본의 정경련이 있어요. 1단련이라고 게이단련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본의 경단련 한자어로 경단련을 모방해서 만들었어요. 2006년에 일본 경단련의 회장이 도요타 자동차 회장이었어요. 이분이 그 당시 일본이 구조조정 바람이 되게 불었는데 이 정경련 회장이자 도요타 회장이 뭐라고 인터뷰 성명을 발표했느냐면 사람 자르려면 할복해. 거의 그런 수준. 할복할 각오를 해라 이런 얘기였어요. 그 중앙일보가 그걸 보도를 했더라고요. 제가 되게 웃었는데 제가 그때 일본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일본에 있었던 건 아니다. 그 이후에 갔는데 어쨌든 되게 유명하게 회자됐어요. 적어도 그 정도의 경제인 단체로 이 모임이 재탄생하지 않는 한 왜냐면 그럼 구조조정이나 일자리 문제에 실제로 굉장히 영향을 주게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얘기하는 회장이 단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 삶에 재미는 주겠으나 정경련 해체가 하지만 실질적인 역할은 없다. 그래도 기득권 세력에 타격을 주는 거잖아요. 꽁꽁 뭉쳐있는 세력을 느슨하게 만드는 거니까. 정경련 해체되면 여의도에 있는 그 정경련 빌딩은 누가 가져가지? 그 국가에 환수해주면 되게. 자, 두 번째 헌납해주면. 질문인데요. 요즘 이제 사실 우리가 정책이라고 하는 것, 법안이라고 하는 것에 큰 관심들을 잘 못 가져요. 많은 국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뉴스나 이런 거 보면 최근 국회 원로에는 상법 개정안, 이게 어떤 대단한 이슈다, 그래 주주권이 어쩌고 막 이렇게 막 나오는데 읽어봐도 잘 모르겠거든요.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조금 좀 쉽게 설명해 주실 것 이렇게 같아요. 생각해요. 이게 경제민주화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민주화법 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래도 소액주주들이 있잖아요. 근데 소액주주들이 뭉쳐서 투표도 좀 전자투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투표도 하기가 쉽고 지금 막 참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투표하기도 쉽고 그다음에 소액주주들이 예를 들어서 이사나 이런 것이 대표를 뽑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재벌 혹은 이 지배주주가 독식하던 걸 소액주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내가 1원이라도 주주이면 1원이라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마디로 말해 다양성을 주자. 이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주요하게. 한 주당 한 표씩을 의결할 권이 있는 거잖아요. 아유, 아니죠. 대부분 혹시 주식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주총 이런 데를 가본 적은 그렇죠. 없어요. 그렇잖아요.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주총까지 내가 그러니까 안 가는 거지 못 가는 건 아니잖아요. 못 가는 건 아니지만 안 가게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투표를 할 수는 있으나 안 가잖아요. 안 가는 사람 왜 안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걸로 당락이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당락이 바뀌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 삶이 바뀌지 않으니까 혹은 내가 내 일당을 포기해야 되니까 나는 지금 알바라도 하는 게 중요한데 왜 안 가는 사실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나는 안 간다고 선택을 하지만 제도 자체나 구조 자체가 그럼 못 가는 거라고요. 그렇지만 보통 안 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권리를 포기했냐. 근데 내가 모든 권리가 다 보장돼 있는데도 안 갔으면 안 간 거야. 하지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게 더 바빠서. 19대 때도 이 법안이 계속 올라와서 논쟁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어요. 근데 왜 반대가 세요? 우선 그때가 여대 야소였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홍익표 의원님을 만났는데 홍익표 의원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19대 국회 때 다 트라우마가 있지 않았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근데 이게 여소야대가 되니까. 지금 환경노동위원장? 아니요. 홍익표? 홍익표 의원님. 그러니까 좀 달라졌다. 그 트라우마가 많이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좀 있는 결과를 거예요. 낼 수 있는. 청문회도 좀 더 해보고
그래서 19대 국회 때보다는 훨씬 더 좀 마음 편안하게 국회를 해서 그걸 은수미 의원이나 광진 의원은 겪어보지 못한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선은 국회가 표잖아요. 이게 우선은 컸고 그 다음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그 당시에는 아주 주요한 의제가 아니었어요. 지금 국정농단에 재벌 대기업이 뭐 결합됐다니까 재벌 개혁 이런 게 더 많이 나와서 이게 좀 핵심적이 되다 보니 이제는 논쟁으로 끝나지 않고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어진 거죠. 통과할 건가는 두고 봐야 될 문제예요. 근데 통과시킬 수 있는 여력은 생겼어요. 그래서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일부 법안은. 예. 트럼프 정부 출범 후에 그 미중 간 그 통상 마찰이 예상되는데 네.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좀 겁나 우려하는 무슨 목소리가 이거 많아요. 겁나 준비된- 어려운 얘기. 워딩 같아, 이건. 네. 전 정말 이건 국제 외교나 통상 쪽 전문가들께 저도 물어봐요. 어느 정도 아직은 모른다예요. 아, 그러니까 가능성은 굉장히 커요. 외교적 마찰, 뭐 TTP도 없애고 뭐 이 한미 FTA도 어떻게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동안 한미 FTA가 우리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트럼프는 자기네들이 더 불공정했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걸 수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들여다보면 한미 FTA 때문에 무역 경제가 그렇게 된 게 아닌데 트럼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과 맺은 FTA 때문에 당신들이 일자리 잃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럼 훨씬 더 안 좋은 조항을 들고 나올 수 있어요.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여져요. 통상 마찰은 사실 뭐 전문 분야는 아니시니까 조금 다르게 보면 통상 노동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 소위 말하는 이자스민법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막 했었는데 예.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일을 다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할 일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로 외국인 노동자,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활동 인구다 이런 통계, 일자리 통계, 취업률 통계는 외국인 노동자 빠져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가 최소한 100만 이상은 되는데 이건 별도로 내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오는 사람 말고 국가가 하는 사람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예. 그건 빠져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 통계에는 안 내요. 그러니까 우리 통계를 가지고만 요 정도다라고 보시고 이게 외국인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모 인턴스로 떠도는 게 외국인 때문이다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거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외국인 일자리를 통해서 이런 효과는 있어요. 너무 싸게 쓸 수가 있으니까 위도 안 올리는 거야. 네. 그러니까 같이 낮아지는 효과가 하향 있어요. 평준화가 하향 돼버리는. 평준화가 되는 효과는 있지만 좋은 일자리를 외국인이 뺏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없어요. 예. 그건 좀 분명하다 봐요. 그런데 일부 나쁜 일자리에선 충돌이 있어요. 나쁜 일자리도 먹고 살아야 되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진짜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 고졸. 예를 들어서 60대 이상 하고 50대 이상 어려운 분들 계세요. 여기서는 약간의 충돌이 있을지라도 나머지 부분에서는 충돌이 없어요. 하지만 유럽은 우리보다 외국인 정책이 훨씬 더 간대요. 그래서 외국인 비중이 20%가 넘으면 혐오증이 생겨나고 극우 정당이 커져요. 한국도 지금 네.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라고 해도 현장에서는 서로 보니까 그래서 외국인 촌이 만들어지고 하면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포비아 트럼프가 왜 됐는데 네. 이주민 때문이다. 이주민 때문에 만들어진 나라에서 이주민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라고 얘기해서 당선됐잖아요. 예. 그게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그 포비아, 혐오증, 공포증은 저는 한국에 있을 거다. 예. 네. 저희가 긴 시간 동안 은수미 의원님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은 해도 끝이 없이 얘기가 더 나오실 것 같고 아마 본인도 하시고 싶은 말씀에 반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필리버스터 10시간 하시는 분인데 응? 그래도 뭐 정해진 시간들이 있으니까 종종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더 얘기 나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불러주시면 고맙죠. 예. 우리 피디님 뭐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시면 저는 질문보다 의원님께 좀 부탁하고 싶은 거, 당부드리고 싶은 게,
참 인식들이 되게 낮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우리 모두가 노동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0.000 몇 프로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노동자인데 그 안에서도 자기들끼리 차별을 만들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안에서도 계급을 만들려고 하고 이런 거에 되게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식들을 좀 바꾸는데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네. 거. 제가 하나 정말 차기 정부에 저는 오히려 그걸 부탁드리고 싶은데 노동 시민 교육 좀 합시다. 네. 정말 초등학교 때서부터 역할 바꿔가면서 외국에서는 연극도 해요. 노동자 됐다가 사용자 됐다가 이러면서 역할 바꾸기까지 네. 해서 인권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시민이란 노동자이자 소비자입니다라고 시키고 정말 경험하게 하거든요. 그것을 당장의 정규 국가과정에 못 넣으면 예를 들어 성희롱 교육처럼 네. 1년에 10시간, 1년에 20시간 이건 반드시 초등 고등학생들이 이수해야 된다라는 방식으로라도 우리 시민교육 그다음에 평등과 공정과 정의에 대한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제대로. 예. 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돼서 마무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하나 질문 드리자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뭐 함께하는 미래 이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지지자분들의 후원을 받기도 하고 뭐 활동을 하기도 하고 뭐 한단 말이에요. 의원님은 만들어서 활동하는 단체는 없으세요? 없어요. 그러면 진짜 후원자들의 지지나 그 금전적인 지원과 상관없이 혼자 벌어서 운영을 하시네요. 지금까지는요. 근데 저는 좀 그러니까 후원해 주시겠다는 분들이 저도 여전히 지금도 계셔서 예. 다른 방식으로 하려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 개인적인 벌이는 어쨌든 제가 전문가이기도 해서 먹고 살 거다라고 이제 저는 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 성남에 기여한다든가 뭔가 하여튼 뭐 노동 문제에 기여한다든가 하는 방식의 단체를 만들겠다는 거고 그게 뭐 정치 아카데미 형식 아까 의식을 뭐 네. 바꾸고 그러니까 이 서로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소통도 하고 이런 방식의 다른 단체 그러니까 정말 네. 시민 조직을 하나 만들겠다라는 그 생각이 있는 거죠. 출범할 때 저희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네. 청취자분들께 마무리 인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힘내시라는 말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국 강의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광장의 조울증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토요일날 오후에 촛불만 들면 막 세상이 바뀔 것 같아. 근데 월요일 아침에 눈을 뜨고 출근하려면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그래서 이 조울증을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항상 바뀔까요? 탄핵이라도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는데 알바가 어떻게 시민이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기적을 이뤘어요. 정말 이건 전적으로 민주당 지지율 2배 오르고 야권 후보 지지율 2배 오른 거 여러분이 만들어낸 기적이고요. 이건 승리예요. 그 다음이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의 승리를 반드시 자축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나가신다는 걸 알아주시고 여기 강진 의원과 여기 시사정비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 같은